2016년 7월 26일 오전 3시 일본의 사가미하라시에 관할 경찰서는 새벽에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다. 그 시각 한 남자가 경찰서 앞에 차를 세우고 가방을 꺼내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 그리고는 경찰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모두 죽였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그는 자수와 함께 칼 세 자루가 든 가방을 땅에 놓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즉시 체포했고 그가 타고 온 차에서 피가 묻은 수건을 발견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 역사상 한 사람이 저지른 범행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최악의 대량학살 사건으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의 이름은 우에마츠 사토시. 아버지는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만화가인 가정에서 1990년 1월 20일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교육자로서 조금 엄격했으며 어머니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느라 사토시에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한 점을 빼고는 큰 문제가 없었다. 중학교 시절에는 농구부원으로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지만 친구들과 흡연, 음주, 기물 파손 등의 비행을 저지르곤 했다. 고교 졸업 후에는 부친과 같은 교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데이쿄 대학 초등교육학 전공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학업과 교육 실습을 통해 초등학교 교원 면허를 얻게 된다. 하지만 실습 후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다는 생각에 좌절하였고 대학 3학년 때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마약에 취해 정신분열 증상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졌다. 부모님은 사토시를 정신병원에 데려가 상담을 받았고 대마초 양성 반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하게 된다. 몇 주 뒤 의사는 그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 퇴원시켰는데 조건을 하나 붙였다. 그를 감시해 줄 수 있는 부모와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토시는 직장을 찾기 위해 도쿄로 향했고 그 이후부터 쭉 혼자 살게 된다. 첫 직장은 운수 관련 업종이었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 그만두었고 2012년 12월 지적장애자 복지시설인 스쿠이야마 유리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다가 2013년 4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정규직 업무는 생각보다 힘들었고 장애인 환자들과 부딪힐 일이 더욱 많았다. 사토시는 생계를 위해 견디려고 노력했지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점점 더 쌓여갔고 결국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마약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는 분노가 되었고 나중에는 장애인 환자들을 향한 증오심으로 변하였다. 그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은 죽어주는 게 낫다. 시설들을 돌아다니면서 600명을 죽일 거야. 라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장애인 혐오를 드러냈다고 한다. 2016년 2월 19일 결국 그는 업무 중에 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이유로 해고당하고 만다. 그 이후부터 그는 매일 대마초를 피웠으며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는 장애인에 대한 분노와 해고를 당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언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2016년 7월 26일 새벽 2시경 사토리는 차를 타고 자신이 근무했던 스쿠이야마 유리원으로 향했다. 건물 앞에 도착한 그는 차에서 가방을 꺼낸 후 정문에 있는 경비실을 피해 동쪽 거주동 1층 뒷문으로 다가가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한다. 추후 경찰 조사에서 시설에는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오후 9시 반 이후에는 정문 근처의 관리동에서 선잠을 자는 등 당직 경비원은 침입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사토시 또한 3년 넘게 일했던 곳이었기에 몰래 건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경비원을 포함한 야근 중인 직원 9명을 흉기로 위협해 밴드로 결박시킨 후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을 죽이러 왔으니깐 방해하지 마. 그리고 나서 시설물 열쇠들을 챙겼다. 사토시는 장애인 환자들이 있는 방을 하나하나씩 열었고 무차별적으로 그들을 칼로 찌르기 시작하였다.
환자들의 상당수가 제대로 거동도 할 수 없는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저항할 힘도 없었으며 잠을 자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습격을 당했다. 그는 동쪽 거주동 1층에 있는 환자들을 습격 후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2층을 담당했던 직원이 난동을 눈치채고 수동 잠금 장치를 걸어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서쪽 거주동에도 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쪽을 향해 달려갔고 건물 1층과 2층에 잠을 자고 있는 장애인들을 습격하게 된다. 추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의도적으로 경증 장애인보다 중증 장애인만 노려서 공격했다고 한다.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업무 중 받았던 스트레스를 바탕으로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공격 타겟을 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사토시는 서쪽 거주동에 있는 환자들을 습격한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 사건은 불과 30분 안에 일어났으며 난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파악한 관리동 직원이 급히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총 19명이 사망하였고 2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는 남성 9명, 여성 10명으로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다. 부상자는 시설 직원을 포함하여 남자 21명, 여성 5명으로 그중 13명은 중상을 입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상 환자들이 목뼈에까지 칼이 닿았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새벽 2시 50분 그는 SNS에 이러한 글을 남겼다. 세계가 평화로워지기를. 뷰티풀 재팬. 그리고는 10분 뒤인 새벽 3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게 된다. 경찰은 다음날 27일 사토시를 살인 용의자로 요코하마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시설에서 해고되어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이후 강제 체뇨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자택에서도 다수의 대마를 발견하였다. 사토시는 유리원 습격 당시 회칼 5자루를 지니고 있었으며 칼날이 무뎌질 때마다 교체하면서 범행했다고 한다. 사건 후에 시설 내에서 칼 2자루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칼 3자루를 자수할 때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것이었다. 또한 범행 시 직원에게서 빼앗은 열쇠로 실내 구획을 나누는 문을 해제하고 이동하면서 환자들의 실명을 외쳤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은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한 혐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그가 시설에 근무 중이던 2016년 2월 14일 오후에 도쿄의 중요한 공관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경비원에 저지당했지만 다음날 다시 찾아가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장애인이 안락사할 수 있는 세계를. 언젠가 장애인 470명을 말살하겠다. 그는 살인죄, 살인미수죄, 체포감금죄, 체포감금치상죄, 건조물 침입죄 및 총도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020년 2월 17일에 열린 제15회 공판에서 검사는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그러나 2월 19일 제16회 결심 공판에서 사토시의 변호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초를 한 것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와 함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습격 도중에 시설에 있는 컴퓨터로 근무표를 조사했고 자신보다 체격이 좋은 직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행동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중에 일하면서 쌓인 분노와 적개심이 살인 동기라고 확정하여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3월 16일에 열린 판결 공판에서 법원은 사토시에게 사형 판결을 명했다. 판결 후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사형당할 만한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더 이상 항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이 항소를 하더라도 스스로 취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마리화나가 필요합니다.
그의 변호인은 2020년 3월 27일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하지만 그가 항소를 취하하여 사형이 확정되었다. 사토시는 가족과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당했고 2020년 4월 7일에 사형 집행 설비를 보유한 도쿄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이유와 범죄인 인도협약을 맺기 위해 사형 제도를 다른 나라처럼 유지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2022년 7월 26일 사가미하라시의 사건으로부터 6년이 되는 날 재건된 시설 앞에서 추도식이 행해졌다. 희생된 피해자의 한 어머니는 누구나가 살기 쉬운 사회를 향해 조금씩 발전하는 나라가 되길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냈다.